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가을이 온지도 몰랐는데 겨울이네요. 네, 너무 추워요.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추운 것도 추운 거고, 네. 눈도 지금 어디서는 왔다고 하고. 벌써요? 네. 근데 10월 중순 정도 되면 보통 눈이 오긴 오거든요. 뭐 그런 데는 이제 한라산 같은 산에 이제 첫눈 오는 거는 그때쯤 오는 건데 지금은 뭐 영하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기온이 이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김느낌님은 아직 반팔을 입고 계시네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살기가 힘든 동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밖에는 추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와이프가 가죽 잠바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가죽 잠바가 생겼으니까 많이 입고 다녀야지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미치면서 1년에 입을 수 있는 날짜가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올해는 가을이 확 줄어들면서 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손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있을 때는 반팔 티셔츠가 적당하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가죽 잠바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요즘에 이런 사무실들이 공기 순환이 너무 안 돼요. 맞아요. 뭐 난방을 해서가 아니라 어.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오후쯤 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할 때 내뿜는 기운들 있잖아요. 그게 모이고 모여가지고 답답해요. 그러면서 기온도 올라가는 거죠.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저희 최근에 이렇게 팟빵과 유튜브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먼저 팟빵 댓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푸르다님께서 정주행 마치고 격주 업데이트 기다리려니 애타네요. 격주나 매주나 준비하는 건 그리 큰 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매주 방송으로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무리한 부탁이겠죠? 격주라도 세 분 모두 건강하게 꾸준히 방송해주세요. 늘 고맙게 기다리며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그러게요. 아무도 한번 매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눈빛으로 지금 모두가 거부하고 있네요. 감사한 마음만 갖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매주는 너무 힘들죠. 지금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네, 유튜브에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정아주님께서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다뤄주실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세 분이 이 책 혹은 이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잠시 상상해봤습니다. 이 책 나오고 나서 그 북토크 자리가 있었어요. 네.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뭐 이 책의 그 주인공인 가족뿐만 아니라
뭐 김용균님의 가족 이렇게 함께 그분들이 연대해서 지금 단체도 만들고 네.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 꺼내기도 모두에게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참 쉽지가 않겠다 진행이 그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그 가족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뜨겁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다른 참여하신 분들도 되게 힘을 얻고 갔던 자리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희가 다음 달에 뭐 이제 올해 책 이런 거 할 텐데 네. 강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김느낌님과 황주부님이 쓰신 책들이 있을까요?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가 너무 뭐 궁금했어요. 책 다이어리 같은 거는 책이라고 하셨나? 정식 출간된 단행본은 없으시죠? 두 분 예, 저는 다? 예전에 참고서를 한 그러니까요. 번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느낌님은 뭐 이제 없습니다. 이런저런 그 지면의 글을 많이 쓰셨으니까 네. 뭐 책으로 나온 건 없지만 하지만 실명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드실 거고요. 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를 내 마음의 디폴트로 둬야겠네요. 이거 제가 했던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참 이게 매일 쉽지가 않네요. 명언 제조기. 마지막으로 다시 산이님께서 참여연대 응원해요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풍성하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저희도 참 시작하는데 마음이 네, 힘이 아주- 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댓글이 많으니까 저희가 근황 토크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어서 네, 좋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건강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댓글이나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럼 산책 판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달의 산책과 판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느낌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책 사서 읽어보셨나요? 네, 제가 산 책은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여러 해 지난 책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도 고백하자면 이 책을 왜 사게 됐는지를 까먹었는데 보통 제가 책을 살 때는 뭐 몇 가지 경로가 있어요. 누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웹에서 이제 어떤 글들을 보다가 책이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되었을 때 이 책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인터넷 서점의 그 쿠폰들 월 쿠폰들이 이제 리필이 되면 이제 그때 순서대로 이렇게 구매 순서대로 사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추천받았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산 거니까 재밌겠지 하고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목을 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은 들어요. 뭔가 밈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네, 뭐 공감의 진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룬 책이 아닐까 그런 네. 짐작은 되는데 저도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이 책은 약간 제목이 제목 잘못 뽑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목을 훨씬 재밌게 뽑을 수 있었던 또 시작부터 네, 책이 아닌가. 디스인가요? 네.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무슨 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인가 이런 선입견이 들고 네네. 그래서 좀 제목을 잘못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뇌가 사람이 이렇게 진화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원래 뇌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진화 과정에서 뇌가 큰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이제 살아남아서 모든 사람의 뇌가 이제 커진 사람만 남게 됐다. 뭐 이런 얘긴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 뇌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결을 잘 하는 뇌가 살아남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굉장히 이제 이 내용부터가 사실 선입견을 깨는 내용이죠. 보통 사회적인 무엇과는 이 뇌와는 별로 이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저자들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 부부가 둘 다 사회심리학자여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 남편분이 이제 이걸 책을 쓴 건데 사회심리학자인데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 되게 된 데는 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가설을 세우고 뇌과학을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책에다가 두껍게 이제 풀어놓은 건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이 책은 근데 원제가 그냥 소셜이네요. 그래요? 소셜? 네, 엄청 심플한 영어 제목이네요. 그리고 이런 제목 단 그 영미권의 책은 대부분 1급 학자가 썼고 판매도 많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센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추천사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손꼽히는 학자들이 썼잖아요. 뭐 다니엘 길버트라든지 애덤 그랜트라든지 한국에도 대표작들이 소개된 저자들인데 근데 저는 제목 보고 아 이분들은 인류가 지금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잠깐 이게 해보겠습니다. 인류 성공의 비밀이 문제라니까. 그냥 소셜 했으면 소셜을 그냥 한글로 소셜 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네. 제가 이제 재밌었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 오늘 이제 방송하러 오면서 마침 오늘이 이제 날짜로 치면은 10월 15일. 네. 근데 이제 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죠. 네. 그 진보 진영에서 이제 조국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이 고통하고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뭐 어디 얻어맞는 거는 이제 맞을 땐 아프잖아요. 요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고통 사이에. 네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차이가 없어서 아스피린 같은 걸 먹으면 정신적 고통이 줄어든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알았다면 어제 먹었을 텐데. 네. 그래서 요런 아주 좀 우리가 알고 아니, 이건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죠. 하여튼 우리가 뭐 알고 있었던 거를 반전시키는 또는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요 책들의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고 또 하나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오피오이드라는 게 나와요. 네. 네. 오피오이드가 뭐냐면 고통 치료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피오이드가 없으면 모르핀 같은 걸 맞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뇌의 부위인가요? 물질인가요? 오피오이드는 이제 물질이고 오피오이드 이제 수용체가 결여되도록 이제 양육이 된 생쥐들은 몰핀을 맞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이제 이게 수용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적인 어떤 코드에 따라서 이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사회화가 진행되느냐,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안 하도록 그게 이제 사회화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수용체가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화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사회의 필요가 이제 그 동인이 없는 거죠. 네네. 사회화를 할 만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거를 방금 얘기한 거를 아주 간단하게 축약하면 뭐냐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축약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혐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저자들이 그런 결론까지는 뭐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 생각해보면 좀 거리가 많은 책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올해 이제 책들을 여러 개를 소개를 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책사이다를 통해서 많은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 올해 나온 책들이 유난히 좀 괜찮은 책들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오늘 소개한 책, 요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소개할 책, 그리고 뭐 이제 올해 말까지 쭉 소개할 책들이 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워드 하잖아요. 네. 올해 제일 좋았던 책이 뭐냐. 네. 거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은 황주부님은 별로 재미없었대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하고 이제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저랑 취향 비슷한 분들 아셨죠? 알겠습니다. 김느낌님의 산책, 매튜 리버먼의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한 각기 다른 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참 문구로 보면 네. 딱 와닿는데 말로 했을 때 음성으로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다 노래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어쨌든 편지, 이 가을 되면 많이들 쓰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연하장도 쓰고 그때 아니면 요즘 같은 시절에 뭐 편지 쓸 일이 있나요? 오늘은 이 편지라는 걸 주제로 뭐 편지를 담은 책이라든지 편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그런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네. 저는 오늘 이 편지를 담은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인기가 있었나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노벨 문학상 수상자 2명 중에 한 명이죠. 페터 한트케. 그렇죠. 페터 한트케의 작품 중에 이미 소개됐던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입니다. 이거는 뭐 소설이라서 뭐 편지 자체는 아닌데 이 아내가 어느 날 미국으로 떠나서 종적을 감춰요.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나는 지금 뉴욕에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요. 만나봐야 그다지 좋은 일이 있을성 싶지는 않으니까. 진짜 만나보고 싶다. 진짜 만나보고 싶겠었다.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삶들을 겪는 거죠. 전혀 다른 나라에서 자기 아내의 흔적을 찾아가는 얘기 이런 걸 담고 있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소설인데 네. 그래서 요즘에 아마 편지를 검색해 보시면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편지 분야에는 고전으로 꼽히는 책들이 있어요. 다산? 그렇죠. 고흐? 다 맞추셨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의 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거는 처음 책이 나온 지가 한 35년 가까이 됐어요. 그쵸. 박성모 선생이 처음 번역한 지가 그 정도 됐는데 제목 그대로 유배지에서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특히 앞부분에 있는 이 두 아들에게 네. 보낸 편지가 유명하죠. 뭐 이렇게 그 훈계도 하고 또 되게 안타까운 정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외로움, 아버지의 외로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책이 가장 스테디하고 한국인들에게 많이 읽힌 편지 글이고요. 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이제 황주부님 말씀하셨듯이 반고흐 영혼의 편지인데 고흐가 남긴 편지 글이 한 700통 정도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무슨 반고흐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편지를 우리말로는 영인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막 7, 8권짜리 몇십만 원짜리 책이 팔아요. 그런 거 이제 원 글씨체 그대로 실물 크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고흐 영혼의 편지는 그 중에서 한 5년 정도 집중된 이제 편지를 2권의 책으로 정리돼서 한국에 나와 있고요. 그 못지않게 또 스테디한 편지가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 한 명, 한국 사람 한 명인데 외국 사람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 실제로 그 젊은 시인 지망생이 자기 습작시들을 보내오면서 이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릴케가 받는 상황을 설정해서 릴케가 이제 문학이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주고 받는데 재미난 건 릴케의 그 나이가 28밖에 안 됐다라는 게 오늘날 보면 조금 이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근데 뭐
40대 전에 그렇죠. 평균 수명이 그 정도니까 되게 뭐 완숙한 이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릴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그 편지를 나눴던 사람이 이걸 골라서 책으로 묶어낸 거예요. 이 한국어로도 여러 판본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편지 중에 지금도 꾸준히 읽히는 편지, 이중섭의 편지죠. 네,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이게 1953년에서 55년까지 이것도 이중섭이 이제 아내와 또 두 아들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와 함께 그림이 담겨 있는데 한 10년에 한 번씩 이 책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중섭과 관련된 어떤 사회문화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 다시 그치. 베스트셀러로 확 올랐다가 한 5, 6년 전에도 막 종합 베스트셀러 최상위권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막 이 그림들을 전시회를 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런 책들이 이제 스테디한 책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으로 많이 팔렸다기보다는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유했구나. 그리고 어떤 논쟁을 펼쳤구나. 이제 이런 걸로 유명한 또 편지 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이 그렇죠. 돼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정조하고 그 뭐죠? 그 신화. 정조의 그런 비밀 편지도 네네네. 따로 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떤 그 역사 뒷얘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는 네. 재미난 얘기고요. 네. 그렇죠. 이 동양학 혹은 한국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퇴계와 고봉의 이제 편지 이게 한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한반도에서 펼쳐진 가장 뜨거운 학문 토론 나이 차도 꽤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그렇죠. 고봉하고 이제 네. 퇴계가 퇴계가. 논했던 건데 이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라는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외국 저자들의 책으로는 아도르노 베냐민 편지라는 책이 올해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아도르노랑 베냐민은 그 처음에는 약간 그 예의를 차리는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막역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호칭 자체가 바뀌어요. 나중에 책에서. F가 되죠. 이 사람들이 1928년부터 40년까지 121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편지에다가 막 이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주석을 엄청 달아가지고 몇백 쪽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서양 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정이 담긴 편지책 2권. 하나는 제목이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옛 말투가 나죠. 이호덕 선생과 권정생 선생이 그렇죠. 30여 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그 내용을 담아낸 책이고요. 이 책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그 실제 글씨를 썼던 편지 사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 뭔가 한국 저자와 외국 저자를 배려를 했는데 앙드레 고르의 디에게 보낸 편지. 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었어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앙드레 고르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어령 선생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당대의 지성이에요. 네, 뭐 호호를 떠나서 이분이 그 자기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합니다. 네, 근데 동반 자살하기 뭐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니까요. 자살이나 동반 자살이 특히 이런 그 예술가나 작가나 학자들 중에서는 근데 아내가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떠나기 1년 전에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기 1년 전에부터 이제 아내에게 자기가 썼던 이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이게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막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뭔가 되게 어떤 감사의 마음과 뭐 그럼에도 우리 삶에 이제 유한한 거잖아요. 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게 담겨 있어서 되게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전할 때 이 선물로 주는 이렇게 함께 떠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책으로 많이 읽히는 에세이 요 정도 책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당기는 책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책이 당기세요? 저는 방금 앙드레 고로? 네, 디에게 보내는 편지. 디에게 보내는 편지. 역시 사랑꾼. 김느낌님. 저는 좀 거슬리는 책은 뭐요? 아니 반고 영혼의 편지 하다가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제목인데 뭐였지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네.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세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서
요새 달리기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마라톤 책도 펴내셨는데 뭐 이제 기다리시던 팬들께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내용 못 봐서. 그러니까 근데 영혼이 그러니까 제가 책을 고르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뭔가 심오하고 뭔가 좀 본질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그 책은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느끼님 스타일이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그 부분은. 네. 자, 네. 뭐 하여튼 여러 권 제가 풀어놨으니까 한두 권쯤은 여러분들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느끼님과 황주부님의 원픽 한 권씩만 골라오셨는데 어떤 책인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구본영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655집이죠. 네, 저는 사실 구본영 씨를 잘 몰라요. 예전에 신화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읽고 흥미롭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 편지에 대한 책을 막 검색해 보는데 어려웠어요. 되게 책을 선정하기가. 네네. 처음에는 약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생류의 편지를 네. 막 검색을 하다가 느낌님이 어쨌든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선정해 오셔서 좌절이 됐고요. 연애 편지에 관련된 책을 막 찾아봤는데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유언, 유고 이런 식의 편지를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라고 막 찾게 된 책이 바로 이 마지막 편지라는 책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따끔했고 아프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감정으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책은 구본영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짧게 설명을 네. 드리면 이 한국형 자기계발의 어떤 방향을 토대를 닦아 놓으신 분인데 이분도 뭐 여러 이제 유수의 기업에서 네. 기업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변화경영연구소라는 걸 이제 차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계발의 어떤 품격 있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이제 1998년에 쓰는데 네. 그 책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제 이런 책들이 그 앞서 자기계발서의 네. 주류였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정서적인 글을 이제 쓰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게 만드는 이런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측면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네. 이후에는 이제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저자들을 길러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시던 중에 많지 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분이고 이 오늘 황주부님 가져오신 구본영의 마지막 편지는 돌아가신 후에 이제 글들이 정리해서 나온 655집이죠. 네. 근데 유고집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자기의 고민을 편지로 써서 보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교류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적어보낸 사람에게 이분이 개인적으로 답장을 보냈겠죠. 이게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동의를 거쳐서 출판된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뭐라 그럴까 자기 개발적인 내용이 물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내 개인의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구체성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누구나 인간이 가진 문제들이 내게는 너무 특이하지만 또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에 딱 지점에 닿아갔을 때 그냥 이게 남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나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리는 강점이 있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잡다한 일로 꼭 하고픈 일을 못하는 피에게 딱 듣는 순간 내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저는 2가지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마추어적인 열정의 아름다움을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꼭 네가 프로가 될 필요는 없어. 아마추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 아마추어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 돈이 안 따라서 너무 힘들어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뭐냐면 내가 과연 프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도피처로서 내가 그냥 나는 아마추어로서 즐겁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되게 따끔하게 들리는 부분이었고요. 2번째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어른한테는
조언하는 게 아니다. 해봐야 애들도 싫어하는 잔소리를 누가 좋아하겠니? 근데 내가 너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너가 가진 재능과 제자였던 것 같아요. 네가 가진 재능과 이런 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줬고 그 기쁨이 고마워서 네가 원치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바보짓을 할게 라고 조언을 정말 이렇게 뼈 때리는 그런 조언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제 나이가 벌써 어느 정도 남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 어른이라고 할 나이가 된 거죠. 네네. 근데 나의 삶을 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푸념을 하든 뭐 고민을 털어놓든 그랬을 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조언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말은 서로 해석도 다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그 순간으로 어떻게 보면 휘발되는 것도 있고 오역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짚어서 남겨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편지들이 각자의 다른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인생을 좀 많이 산 분, 꼭 이게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조언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자기 개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자기 개발이란 말을 싫어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 사회 시스템이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적응해.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데 네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되게 들어와서 네네. 자기 개발서에 대한 반감? 별로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었는데 꼭 그 틀에만 우리가 갇혀서 뭘 보는 것도 편견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 삶을 내가 헤쳐나가야 하고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으면서 세상과 화해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한 꼭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례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이 네. 나오죠. 네네. 뭐 예를 들면 제발 떠나게 일밖에 모르는 M에게 또 뭐 좋은 사장이 되고픈 H에게 그리고 이 마지막 두 꼭지가 네. 하나는 신이여 저를 다 쓰소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나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네요. 네네. 저는 약간 네. 법륜 스님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법륜이라는 법륜 스님의 법륜이 사실 불교의 교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뭐 보통 이제 법명은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법륜 스님 팔자인 거죠. 그 불교의 교의를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설복을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이 얘기하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의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치면 이분은 약간 생륜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언들이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사람들이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도 꼰대질을 하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98년에 이 정도 마인드를 장착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고 뭐 약간 뭐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뭐 대목들도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 지금 봐도 되게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뭐 한 대목 좀 읽어주시죠. 아 제가요? 네, 인상 깊은 구절. 첫 챕터에 있는 글인데요. 잡다한 일로 꼭 하고픈 일을 못하는 피에게 너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 일과 저 일이 서로 도우며 삶으로 결집되어서 하나의 형체로 수렴되는 모습이 아니라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힘과 힘이 만나 서로 돕지 못하고 갈라져 흩어지더니 이내 소진되는 모습을 나는 지켜본다. 힘이 모아지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공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제 얘기 같아서. 네, 다들 나를 돌아보며 네, 정말 돌아보게 만드네요. 네. 네. 네, 오늘 저희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황주부님께서는 9번형의 마지막 편지 이 책 골라와 주셨고요. 이어서 김느낌님의 책 나눠볼까요? 어떤 책인가요? 제가 골라온 책은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입니다. 네, 올해 나온 책이죠. 네, 이 책 추천사를 되게 다양한 분들이 쓰셨더라고요. 네. 정석영 그 드라마 네. 작가부터 해가지고. 네. 김영란 네. 그래서 아니 님도 써주셨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다 추천서 쓰셨나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책이죠? 이 책은 이 박주영이라는 지금 현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가 쓴 책인데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네. 이제 판결문은 영구히 남는 기록인데 왜 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징역 몇 년에 뭐 집행유예 얼마 뭐 벌금 몇만 원 뭐 이런 식의 이제 최종 형량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형 이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쓰는 건 아닌데 아, 네. 네. 왜 뭐 이런 네. 양형을 했다라는 걸 쓰는데 판결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판사 재량껏 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법조문에 막 근거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 뭐 모든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네. 예, 뭐 이제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들이 있고 네네. 그거 중에 이제 얘는 이거 이 정도 뭐 잘못을 했으니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건 훔쳤는데 너무 이 사람 잘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뭐 다 쌩까고 무죄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재판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제 양형 이유를 쓰는 공간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썼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변 판사들이 썼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모아서 이제 소개를 한 일종의 에세이입니다. 아, 에세이인데 왜 이걸 편집글에 갖고 왔냐면 이게 사실은 판결문이 공개가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이 판결문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몇몇 그렇죠. 판결 그렇죠. 아니면. 근데 사실 이제 판결문을 보면 그 사회의 사실 아주 디테일한 면면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건 편지다. 사회에 던지는 판사의 편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이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런 판결문 자체를 인생에서 몇 번 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닿기 힘든 편지인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참 네. 이 판사분들이 네. 판결문을 이렇게 열심히 씻어서 그런가 글을 너무 다 잘 쓰세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혼자 커피숍에서 읽었는데 젊은 네. 친구들이 진짜 많은 별다방에서 읽었거든요. 너무 울어서 하늘을 한번 보고 책을 한번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아, 그렇게 우셨다고요? 네. 김느끼님은 이렇게 눈물 흘리진 않으셨죠? 저는 사실 이 책을 다 못 읽었습니다. 아직. 왜요? 저는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살다 보면 네. 이런 책을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슬플 때 음. 이런 책을 좀 봅니다. 예. 그리고 울죠. 김느낌님이 마저 운다고 울린 하니까 야, 이건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왜냐면 한 3년 가까이 책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책 읽다가 쉽게 울 뿐이 아닌데 그리고 이 책에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 책의 양형 이유를 다루는 부분이 저를 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셨어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끔은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내가 이만큼 알지 뭐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걸 벗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이라는 곳은 사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인신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선택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사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을 딱 보면 되게 어떤 부분은 감동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느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녹아나 있어서 뭐 어떤 부분이 엄청 감동을 줘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을 아까 웬만하면 사보라. 네, 산책. 네, 산책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책을 한 50번 정도 사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것 같다고 하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사줘야 돼요. 어떤 양형 이유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실패 확률이 정말 적은 책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 통틀어서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되게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를 담고 있어요. 황주부님은 지금 김느낌님의 이 설명과 찬탄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카톡을 한 10통 보냈어요. 나 지금 울면서 읽고 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하게 이 책을 읽고 울 것 같은 친구들한테 읽고 있다를 보내줘서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볼까. 왜냐면 사실 요즘에 같은 책을 읽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특별한 모임에 가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거기에서 근데 이제 내가 읽은 이 느낌, 이 감정 혹은 어떤 꽂히는 부분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바로 생각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되게 좋았어요. 이 친구라면 이 책을 읽고 같이 나랑 울 것 같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좋았고요. 이 책에 일단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내 감정에 이렇게 막 이렇게 복받쳐서 그냥 이렇게 확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비유나 표현들이 많이 생각해서 되게 적확하게 딱 다듬어서 딱 나에게 딱 배달되는 그런 느낌의 문장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꼭 판사, 법, 막 정의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직업인과 사람이 사람답게 그 공간에 살려고 할 때 느끼는 많은 생각과 고민과 이런 편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자기의 상황에 또 맞게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정석영 작가가 이제 이 책 뒤에 추천사를 이렇게 썼어요. 무심코 책을 펼쳤다가 자세를 고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작가의 일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 두 분 다 엄청 궁금하게 만드네. 제가 이거는 약간 제가 처음에 울었던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겠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남자가 어떤 이제 여성의 집에 이제 침입을 해서 이제 돈을 훔치고 이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어머니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예요. 근데 이제 이 칼로 위협해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가 성전환 여성이었던 거예요. 원래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법적으로도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 부녀자였는데 이제 이게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던 판결이에요. 근데 이 판결에서 양형 이유에서 이제 양형 이유를 보면 이제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대략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형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의한 범행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젊은이의 앞날을 생각해 부디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당한 것보다 칼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한 것이 더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거듭 호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관용을 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는 일종의 신비입니다.
아마 그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여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부터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왜 이게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목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황주부님 또 이제 지금 시작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웠나요? 아니 그때 같이 느꼈던 감정이 네. 다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참여연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자들인데 네. 참여연대 후원자들은 이 책을 보면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사람 많은 커피숍에서 읽다 보면 굉장히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좋은 네. 책. 아, 오늘 이렇게 편지 주제로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을 울리네요. 오늘 이런 방송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썰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황주부님께서는 9번형의 마지막 편지, 김느낌님께서는 박주영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이 두 권의 책을 골라왔고요. 또 서로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 소개된 책들은 김느끼님 표현을 빌리면 정말 확률 높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고개 끄덕이실 수 있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편지를 오늘 띄웠으니까요. 뭐 팟빵이라든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시길 기대해 보고요. 저희는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다음번에 후다닥 일세를 하고 이제 11월에는 올해의 책 올해의 책 드디어. 어워드 한 발 앞서 진행하죠. 네. 너무 행복해요. 왜요? 주제를 안정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다음에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별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책사이다 방송이었고요. 저는 박알라딘이었습니다. 황주부님과 김느끼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